네, 이 시간에 현재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기된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비롯해서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여야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그 밖에 정치권 소식까지 최영일, 이종군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외교부 장관 청문회인 만큼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비핵화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선적인 관심이었는데 모두 발언에서도 역시 비핵화 문제라든가 한미 동맹 관련 언급이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핵심 현안은 그렇죠. 네. 마침 또 어제 취임 14일 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첫 통화가 이뤄졌고 32분 동안 상당히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어요. 핵심적으로 헤드라인에 보도된 것은 한미 동맹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기로 양국 정상이 약속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우리 국가와 또 대통령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이제 확인된 것은 한미 현안이라든가 대북 문제뿐 아니라 지구적인 이슈들, 예를 들면 기후 협약이라든가 혹은 또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연대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과 이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흥미진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이게 바로 이제 외교부 현안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대북 문제를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등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이후에 아마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이 펼칠 이 우리 남북미 관계에 대한 현안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한미 정상 간의 통화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첫 통화에서 그 북한 문제 관련해서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하자는데 공감했다. 우리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미국에서는 미국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미 정상회담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아직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큰 틀 방향에서는 한미가 공감대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북미 간의 실제 대화가 재개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관련한 그런 그 외교 정책은 지금 트럼프가 지금까지 했던 외교 정책과 굉장히 다를 것이다라고 예고를 해놨고 또 특히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그 외교 쪽에 들어가 있는 인력들은 거의 다 싱크탱크, CSIS라든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전략과 정책과 관련된 싱크탱크에서 간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미북 회담이라든지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뀔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바이든 외교 쪽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행스러운 건 한미 전화 통화가 좀 늦어지긴 했지만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포괄적인 어떤 인식을 함께 했다는 것은 다행스럽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싱가포르 회담을 기반으로 해서 조속히 한반도 문제 또는 미북 정상회담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미국의 어떤 지금 이 스텝이라든지 반응을 봤을 때는 조금 더디게 진행될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어떤 그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예. 오늘 청문회에서 이 내용도 나올까 사실 관심이었습니다. 지난해 볼턴이 회고록을 출간하지 않았습니까? 1차 북미 정상회담이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정의용 우리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죠. 제안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해서 오늘 관련한 질문이 나올 거다는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 볼턴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볼턴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의사만 있으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미 날짜가 좀 지나갔습니다. 박진 의원이 이제 관련 질의를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 볼턴의 회고록이 나왔죠.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 그 방에서 있었던 일,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근데 그 안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아이디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아주 배치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의용 실장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양자간에서 이제 조율, 협상 그리고 성사까지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이 나왔는데 정의용 오늘 후보자는 이 볼턴이 아마 잘 모르고 쓴 이야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3월에 벌어진 건데 2018년 초예요. 그런데 이제 만난 거는 6월이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볼턴은 그때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으로 백악관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자, 이 북쪽을 접촉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했습니다. 이런 이제 전달을 했을 때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관련자 한 10명이 있었는데 볼턴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근데 글에는 그렇게 써놨는데 예. 볼턴의 어찌 보면 자의적인 주장이다라고 이제 오늘 그 부분은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아, 예.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를 했고 자신은 전달했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이 아이디어는 낼 수 있는 아이디어죠. 한번 만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미 트럼프 후보 시절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지금 북한이 이렇게 고강도로 핵 개발하고 ICBM 개발하고 하는데 이거 대북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한번 만나겠다. 그러니까 미국 기자들이 만나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같이 햄버거 먹겠다. 이런 얘기해서 이제 그냥 코미디처럼 돼버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실제 만남이 6월 12일, 2018년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이후에 하노이에서도 만나고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 아이디어는 누구라도 한미에서 낼 수 있는 것이었고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이 응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볼튼의 회고록에 너무 연연할 문제는 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외교부 장관으로서 지금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 스탠스를 취해야 되나 이것도 이제 숙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뭐 관련한 질의도 꽤 나왔습니다. 정의용 후보자의 어떤 답변도 좀 살펴볼 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동맹이라든지 또는 인도 태평양의 그 이 축으로서 함께 이렇게 그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들어와라라는 압력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걱정 그리고 이 균형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과의 어떤 입장을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바이든 정부가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사실 걱정이 됐던 우려됐던 네. 문제였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정상회담 말씀하셨지만 정상회담에서 일본이라든지 호주 이 지도자들과 통화를 했을 땐 그걸 언급을 했거든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하나였던 그런 동맹으로서 그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나온 그런 표현은 미국 그 발표에 따르면 인도 태평양이 아니라 한반도의 어떤 그 린치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 축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우리를 한미일 동맹 또는 인도 태평양 쿼드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했고 뭐 물론 정용 지금 후보 내정자 안보실장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균형자론을 입각해서 우리가 어디 한쪽에 어떤 치우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입장을 지금 오늘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발표 내용도 있고 이제 백악관 발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의 차이들이 조금씩 나오긴 그렇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32분 통화 내용 중에 미얀마 이슈가 네, 잠깐 네. 나왔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지금 한중관이 얘기했는데 자, 미중 갈등 속에 이런 미얀마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미국과 중국이 달리 보는 이슈에 대해서 네. 굳이 이 얘기를 한 거는 앞으로 이런 이슈마다 좀 대중 견제에 좀 동참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어떻게 보십니까? 메시지일 수도 있으나 예. 사실은 한미 간의 미얀마 사태 같은 이런 해외에서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견이 있으면 전 매우 이상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미얀마는 88년에 예. 군부에 의해서 많은 학살도 자행이 됐습니다. 우리 80년 광주를 떠올리게 하는 일인데요. 사망자와 이제 실종자가 훨씬 많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부가 억압된 통치를 하고 겨우겨우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섰는데 5년 만에 지금 다시 군부 쿠데타로 그 민주주의가 풍전등화 있는 상황에서 한미가 여기에서 다른 입장을 낼 그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 군부 쿠데타가 있기 직전에 왕이 부장과 이 미얀마의 최고 사령관이 만나면서 그럼 군부가 지금 친중 아니냐? 예. 혹은 중국이 사전에 쿠데타에 대한 전달을 군부로 미얀마 군부로부터 받은 것이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아무리 균형 외교를 한다고 해도 중국이 군부를 만약 지지한다면 지금 뭐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인가? 저는 이 고 김대중 대통령 생각을 해보시면 예. 아웅산 수치 고문도 지금 이제 구금에서 빨리 풀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이제 구금됐다 풀려났습니다만 지금 같이 노벨 평화상을 탔던 이 인물들이고요. 함께 민주화, 아시아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엔 한미 간의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견이 있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을 이건 해봅니다. 너무 나간 해석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 미얀마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예. 보태면 지금 이 미얀마와 관련해서 한미가 같은 인식을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이 인권에 중점을 둔다. 그렇죠. 즉 민주당 정권의 어떤 외교 정책은 전통적으로 그래왔고 앞으로 더 적극적일 것이다라는 거를 한 단면으로 내다볼 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만이 아니라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바이든 정부의 사실 압력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 청문회에서 사실 여야의 가장 큰 쟁점으로 예상됐던 부분, 북한 원전 건설 의혹 네. 질문이 나올까였는데 역시 나왔습니다.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산자부가 왜 그 공무원들이 만들었고 폐기했을까? 이태규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고요. 정의용 후보자 전혀 이거는 지시는 없었다.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공무원이 문건을 파기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보통 문건을 몰래 파기할 때는 뒤가 구리고 캥기서 증거 인멸을 위해서 그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거는 뭐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산업자 뭐 그것도 아마 실무자 차원에서만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된 거 아니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차원의 것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왜 야심한 밤에 가서 파기했냐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상식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예. 어쨌든 후보자께서 국가안보실장으로 계실 적에 예, 북한 원전 지원을 검토한 적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건을 본 적도 없죠.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자부 공무원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문건을 만들었고 상부의 지시 없이 만들고 폐기할 수 있겠느냐 네. 이제 이게 질의였는데 상부의 지시 없었다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북한 원전 지원 검토한 적도 없고 문건을 본 적도 네. 없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었는데 정상 간에 그러면 이면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겠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네. 이것도 없다. 네. 단호하게 얘기했고 답변과 다른 내용이 나오면 책임질 것. 네. 굉장히 단호한 입장으로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이제 후보자도 그렇지만 예. 청와대 전체적으로 윤건영 뭐 당시에 국정상황실장도 그렇고 지금 의원이 됐습니다만 청와대 공식 입장은 3단계입니다. 첫째, 도보다리 회담 40여 분 동안에 네. 배석자 없이 정상만 이야기 나눴을 때 이제 관측 보도는 발전소로 하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는 것 같다. 이런 보도도 당시에 있었습니다만 발전소 관련 구두 논의는 없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평화의 집에서 그날 이제 하루 종일 행사가 있었으니까 나중에 한반도 신경제 구상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책자와 파일로 USB를 넘겼을 때 그 안에는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있다. 다만 이것은 원전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 그렇다면 뭐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기타 뭐 천연가스, 화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다. 전력에 대한 협의는 과거에 뭐 개성공단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청와대 공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태규 의원도 그렇고 지금 이제 후보자에게 물어본들 이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을 지시한 바도 없고 그 문건을 보고받아서 뭐 보거나 검토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폐기했느냐? 그건 정말 저도 궁금하거든요. 왜 이걸 폐기했을까? 예. 별거 아닌데 6쪽짜리 공개했는데 보니까 그 앞에 이건 정부의 공식 문서가 아니다. 그냥 검토 자료다 이렇게 써 있고 내용도 그냥 뭐 북한의 원전을 짓는다면 가상적인 이제 생각하에 예. 1안 어디, 2안 어디, 3안 어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왜 폐기했는가는 아마 실무자 차원의 이게 혹시라도 감사원에 뭐 들어가거나 검찰에 압수수색 당하면 상당히 나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벌어진 일이죠.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주려고 했다라고 야당이 공세를 하면 이거는 별거 아니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예, 추정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유로 이걸 폐기했는지 삭제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예. 이 실무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을 정 후보자에게 물어본들 저는 그건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문건 폐기 의혹이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도 계속 되고 있고 또 재판도 진행되고 있어서 좀 네. 지켜봐야 될 그렇죠. 사안인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네졌다는 그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를 가지고 지금 여야 공방은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산업부 문건의 내부 검토용이라고 써 있는 문건이 공개되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서는 국정조사까지 가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USB와 관련해서는
이런 상황이죠. 아까 평론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첫 번째 그 언론 보도가 4월 27일 이후에 언론 보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무항에서 발전소라는 그런 발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에서 이틀 후, 그러니까 하루 후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 사실 김의겸 대변인으로 지금 다 밝혀졌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그때 브리핑을 합니다. 브리핑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발전소 등의 내용이 담긴 USB를 건넸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건 도하 각 언론이 전부 다 보도를 했어요. 그 USB를 건넸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발전소가 담겨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발전소가 과연 그 보도가 맞고 또 김의겸 대변인이 그때 한 브리핑은 자료가 남아 있으니까 그게 맞는다면 그 발전소가 무슨 발전소냐라고 이게 묻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화력발전소다라는 보도도 일부 나와요.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근데 그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게 북한은 지금 화력발전소가 없어서 전력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7개의 화력발전소가 있고 선봉발전소는 포함해서 발전소는 돌아가는데 첫 번째는 중유가 없기 때문에 발전소가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력발전소를 지어준다 그래서 사실 북한이 그것을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그럼 어떤 발전소를 제안했는지 그때 언급이 돼 있으니까 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에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 정상 간의 어떤 이 협의 내용이 제3국의 어떤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공개가 이루어졌다면 국민한테도 사실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USB를 볼턴에게도 건넸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으면 국민에게도 그렇죠. 공개 못할 볼턴에게 이유가 없다. 건넸다는 건 단순히 그쪽 미국에 우리가 꼭 이것을 검증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이런 정책을 북한에 제의했다는 걸 공유하는 그런 차원이었다면, 거기에 그 투명성이 있다면 북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도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에너지 정책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그런 이 제의를 했다는 것을 미국에는 밝힐 수 있는 걸 국민에게는 모르게 한다는 것도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공방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치적인 어떤 공방을 떠나서 어쨌든 USB와 관련된 보도와 미국의 어떤 그런 일부 공개를 했다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공방을 빨리 끝내려면 USB를 일부 공개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크게 이 정부가 이렇게 꼭 프로텍트할 일은 아니다.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니까 이제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다 얘기하셨는데 이게 또 정상 간의 내용이라서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이제 관련된 의원들에게만 공개를 하는 건 어떻게 했냐 이런 절충안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처음에 이 공방이 있을 때 이제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들은 자신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윤영찬 의원 국민소통 수석이었는데 이거 공개해도 문제 없다라는 입장도 밝혔어요. 그게 조금 조율이 된 것이 이게 북한에 전달된 거고 정상 간에 주고받은 자료인데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해서 일단 비공개 원칙이 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태경 의원 등도 이야기하지만 국회 정보위에서 이 보안이라면 이 국회의원들은 다 보안각서, 보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청와대도 이게 여론이 계속 문제가 돼서 시끄러워지면 공개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닌데 청와대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별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정치 쟁점으로 이게 불타오를까 하나. 두 번째로는 공개하면 야당의 지금 태도나 시각을 봤을 때는 그럼 발전소가 별 문제가 없는 게 확인되면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지금 이제 한반도 식량기 구상은 크게 서해, 중부, 동해로 나뉘어서 거기에 과거에 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하자. 함께 조업을 하자, 남북이. 이런 얘기도 했고 NLL 문제 때문에 항상 군사적 충돌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이 민간 중심으로 발전시키자. 동해는 물류기지로 하자. 이건 박근혜 대통령 때 낮은 선봉을 러시아, 북한, 우리를 잇는 철도 사업도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되던 거고요. 이걸 다 망라한 것으로 봐요. 비무장지대는 어떻게 이 평화공원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핵심인 것 같고 금강산 관광 있고 그럼 개성공단 재가동하자. 전력 문제는 어떻게. 사실은 그동안 완전히 백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남북 간에 추구해 왔던 것들을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일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별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이게 어쨌든 공개되면 지금 야당의 태도로 보아서는 또 다른 건수가 공세에 이제 빌미를 제공할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우려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 의혹 관련해서는 오후 청문회에서도 질의응답 좀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같은 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사이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사법부는 그야말로 참담한 하루였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공익 속에서 독자적으로 해내야 되는 것이어서 시민원장님께 아주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기대에 부응하고 또 걱정을 하신 분들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녹취 공개됐는데 탄핵 얘기하셨던데 해명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당 기준을 맞춰갖고 탄핵 얘기하신 게 상권부를 해주자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덮어놓고 이야기하면 그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도 쓰겠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예. 사법부 관련해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많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요. 네네. 이게 무기명 투표인데 찬성표가 180표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발의는 이거보다 한 23석, 예. 23표 정도 더 줄었죠. 그러니까 24명 정도가 발의에 참여를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혹시나 그 안에 무기명이기 때문에 이 사법부의 정치화, 뭐 정치의 사법화 여기 예. 이 부분을 걱정하는 그런 여당 의원들 또는 범여권 의원들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나올까 했는데 결과를 해보면 그 안에 참여를 하지 않은 발의에 참여를 예. 하지 않은 많은 의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왔고요. 일부에서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예결위원장이었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사법부의 정치화가 우려된다. 자신은 반대다라고 직접적으로 인터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이 친여 성향의 그런 지지자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그런 또 문적 메시지를 받고 강요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24명의 의원들이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찬성에 됐는데 상당히 저는 뭐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쉽게 지금 입에 오르내려지고 너무 자주 쓰이고 실제로 이렇게 강행된다는 것 이것이 탄핵을 무조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엄중하고 엄중한 그런 숙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이 과연 그런 어떤 결과였느냐 네. 시중에 나가서 임성근 판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국민들한테 만약 물어보면 그 임성근 판사의 이름조차 지금 기억 못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작년 2월에 무죄 판결을 받아서 만약에 그때 문제가 있었다면 훨씬 그 전에 그것을 여론화하고 공론하고 숙고를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1년이 지난 그런 이 판결의 한 방론의 위헌성이라는 표현 하나를 갖고 탄핵을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한다. 그리고 조사 과정. 실제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조사 과정이 있었습니다. 청문회도 열었고요. 수많은 증인들도 불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탄핵이라는 어떤 결정이 너무나 힘들지만 엄중하게 결정이 됐다라는 그런 절차적인 어떤 과정이 있었거든요. 과연 지금의 그 의회가 국회가 임성근 부장판사를 포함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또 해당 판사 개입당했다는 이동근 판사라든지 한 번이라도 불러서
그 진위 여부를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어요.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가결한 것.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재라는 것. 이렇게 표현되는 건 저는 굉장히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실 좀 이렇게 되돌아봐야 될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래서 법사위에서 조사부터 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근데 발의부터 의결까지 일주일 정도 만에 이제 네. 이게 어제 통과가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여당의 보십니까? 실책이 있습니다. 예. 이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다. 예, 지금 이 이평론가님 말씀에 조금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흔히 일어나는 탄핵이 헌정사상 초유예요. 언제 탄핵이 이렇게 많았나요? 대통령 한 번 파면당했고 법관 파면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헌정사상 초유로 국회를 한 번 통과한 게 어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탄핵이 흔했던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탄핵을 우리는 처음 봤습니다. 어제 1차 가결만.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 각하될 거냐 기각될 거냐 타이밍 문제 때문에 이 탄핵이 완성되기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따가 이제 혹시 다룰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이 김명수 감사원장의 거짓말 지난해 5월에 사표를 들고 갔는데 네. 자 탄핵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자 이거 내가 처리할 수 없네 했는데 그 얘기 안 했다 그랬다가 드러난 거잖아요. 예, 녹취로.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4월에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해요. 그중에 여당의 지도부는 뭐 이 판사 탄핵에 별 관심이 없어요. 사법농단에 대해서 엄단해야 한다. 이런 건 뭐 민주당의 입장이었지만 그런데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초선으로 들어갑니다. 이탄희 판사 출신 국회의원, 이수진 또 판사 출신 국회의원 이들은 사법농단을 엄단해야 된다. 그럼 예. 이 탄핵은 국회에서 처음 나왔느냐? 2018년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탄핵을 의결했어요. 사법농단. 파면해야 되는데 법원이 판사를 파면할 권한이 없고 파면권, 탄핵권은 입법부에 있으니까 국회에서 탄핵하도록 하자. 그때 내부에서도 왜 우리 판사의 파면을 국회가 하도록 하느냐. 반론도 있고 이제 시끄러웠죠. 예. 거기에 근거해서 사법농단 엄단해야 한다. 사법부도 개혁해야 한다라는 이 개혁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여당 의원이 돼서 제기를 한 거죠. 예. 그 1년 동안 안 먹힌 거예요. 여당 지도부가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타이밍 때문에 지금 여당은 야당에게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한 거고 그러니까 사법부 총선 길들이기. 압승 뒤에 네. 바로 하려고 했어도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했었다면 지금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이 없어서 2월 말에 퇴직한 이후에 도대체 파면을 결정한들 네.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각하될 것이다라는 법조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 했으면 지금 예.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의 시선도 피할 수 있었을 옳은 것이다. 결정을 예. 했다고 보지만 타이밍이 안 좋았다. 너무 늦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실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야의 공방 오늘 아침에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낙연 대표, 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에 대해서 오히려 야당의 주장이 판사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맞받아쳤고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이 내용 같이 보고 오시겠습니다.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합니다.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헌법 가치를 지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에 영향을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대법원의 석연치 않았던 이런 판결 또한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충분히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라는 것은 국가재앙이자 미래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 피노키오, 거짓의 명수 이런 강한 단어까지 쓰면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 자,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런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대법원장으로서의 지금 역할과 또는 직무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대법원장은 법관들의 독립, 정치적인 독립이나 혹은 또 다른 어떠한 그 외압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대법원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소속 판사들의 신망을 얻고 신뢰를 얻고 또 그 신망과 신뢰 속에서 그 권위가 만들어져서 대법원장의 권위가 하나의 어떤 사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러니까 이 최근에 빚어진 이 거짓말 논쟁,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라 첫 번째는 잡아떼고 두 번째는 뭉개기를 시도했고 세 번째는 나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일련의 어떤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부에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하듯이 떳떳하게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떤 판단 때문에 그 사람의 사표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런 어떤 논란을 자신이 받아야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세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일단 거짓말을 했다. 이 거짓말이라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민에 대한 거짓말.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사실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생생한 순간을 우리가 노출시킨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건 법적인 문제에 걸립니다. 이 답변서를 그대로 야당의 답변서, 국회의원에게 답변서를 보냈거든요. 이건 공문서잖아요. 그러면 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문제만 하더라도 대법원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그러니까 이 소속 판사들의 어떤 신망을 계속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금 이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김기현 의원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네. 앞으로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릴레이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검토하는 네네. 이렇게 예선해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죠. 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은 법관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신여가 됐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은 예. 사법부 길들이기의 일환이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히려 탄핵 대상이다. 이건 사법부가 이미 길들여졌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예요. 권력의 신여가 됐다는 거니까. 전 이 두 가지를 야당이 동시에 주장할 때 이건 논리모순 아니냐. 예.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부장판사를 내쫓으려고 국회가 이렇게 여당이 움직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대법원장은 이미 장악이 됐다 그러고 예. 장악이 됐으면 뭐하러 판사를 이렇게 시끄럽게 내쫓습니까? 대법원장에게 지시하면 알아서 다 조직을 통제해야죠.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녹취록 같은 게 터지고 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는 별도로 움직이고 있고 판사들은 다 생각이 다르다. 문제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상당히 허물어져 있고 사법 개혁을 맡기기에는 여당의 시각으로도 미덥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녹취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자, 탄핵이 입법부에서 추진 가능하니, 추진 중이니,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직서는 내가 수리할 수 없네. 이게 법적 원칙이네. 그럼 끝이에요. 이 녹취 나왔으면 예. 김명수 대법원장 할 말 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임판사를 달래려고 저는 이게 좋은 의도라고 봅니다. 설득하려고 이제 얘기하면서 자신의 거취 문제도 이야기하고 미주할 고주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 녹취를 들으면 아 정말 눈치 보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지경이 되는 상황이에요. 예.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 이제 이 정치권 문제도 있고 대법원장으로서는 고려할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야당 입장에서는 묘하게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기에 처한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럼 여당은 방어해 줄 것이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법부 김 독립을- 대법원장이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여론 추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다. 예. 왜냐하면 녹취의 내용이 지금 어떤 법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딱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문서로 거짓말을 한 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본인은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어제. 아 이게 9개월 전 일이라 잘못 기억을 했던 것이다. 녹취를 듣고 나니까 내가 그 말 한 게 맞는데 예. 아, 전날은 내가 기억을 못해서 송구하다. 그러니까 예. 이게 기억력의 한계로 얘기했고 임판사가 이것을 굉장히 또 흥미로운 말로 받아쳤습니다. 그 정도 얘기를 기억 못하면 대법원장을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뼈 아픈 대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좀 가라앉으면 거취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일 수 있지만 저는 국민 여론이 대법원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여든 야든 다 커지면 예. 김명수 대법원장의 줄타기는 그리고 오래가지 국민 못할 것이다. 여론이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신데 김명수 대법원장 뭐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툭 까놓고 얘기하며 했을 때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얘기를 못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정치권 눈치를 보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한편 또 야당에서는 이 부분이 부적절하다 얘기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녹취를 해서 공개한 이 부분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다 문제겠죠. 예. 일단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녹취를 해서 그것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부장판사의 행위가 옳았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예.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정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실은 또 이 회고가 있습니다. 자신이 2월 달에 일단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2월 달부터 30kg이 빠졌다는 거예요. 2월 달부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리고 신장 결석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재판 끝나고 바로 제가 사표를 던지겠습니다. 내겠습니다. 몸이 아픕니다라고 수차례 이미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럼 회복하고 돌아와라. 그때 얘기하자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이 사표를 반려하는 이유가 달라지고 입장이 바뀌니까 이건 정말로 어떤 입장이냐를 들으러 갔고 거기에 바로 말씀하셨듯이 대단히 부적절한 국회에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내 입장이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그게 어떻게 좋게 들린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니 어떻게 설득을 하는데 내 안위가 중요하다라고 설득을 합니까? 그게 설득 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도리어 분노가 일어나는 대목이지. 그러니까 이걸 좋게 얘기하려고 했다는 해석은 너무 좀 비약적인 것 같고요. 이렇게 속내를 다 드러내는 것을 이제 녹취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지금 또 비난을 받아야 되냐면 이 당시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5월 22일입니다. 지금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국회는 구성도 안 된 시기예요. 4.17 총선이 있었고요. 국회에서 개원해서 처음으로 이 의원들이 이탄희 판사 얘기를 하셨지만 이 의원이 지금 의원 배지를 단 거 6월 2일이에요. 5월 22일은요. 국회가 벌어지지도 않고 국회가 원구성도 안 된 시기예요. 근데 그때 국회가 무슨 탄핵을 추진한다는 핑계를 대고 내가 거기에서 안위 때문에 내 안위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게 설득은 아니죠. 어쨌든 어제 탄핵안이 가결이 됐고요. 이제 공이 헌재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임 부장판사 임기가 2월 말까지입니다. 자, 헌재에서 인용 기각 각하. 네. 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법조계는 일단은 각하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퇴직한 상태인데 탄핵이 의결되는 게 탄핵을 인용한다고 해도 헌재에서 파면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통령 주문을 들어봤죠. 네. 주문 그러면 이제 이 임성근 판사를 파면한다. 근데 파면의 의미가 없잖아요. 퇴직해 버렸습니다. 자동 퇴직이거든요. 사표 수리가 아니고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퇴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실익이 없는 건 맞아요.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헌재에서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거 그냥 각하 다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는 결정문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아니야, 이건 파면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이건 각하의 일세. 혹은 이것은 다퉈볼 만은 한데 기각이다. 아니 그렇게 세지 않다. 그럼 헌법재판관 각각이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소수 의견이든 다른 이제 반대 의견이든 거기에 자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해 보여서 이것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법조인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각각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헌재의 판결까지 이 과정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야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만났는데요. 묘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총리님 요즘 말씀이 굉장히 거칠어지셨어요.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됐죠? 본인 말씀을 혹시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그거하고는 안 나가십니까? 지금
저는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시절에 부동산은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시절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됐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공급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공급이 성사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의 유산에 의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그 어려움을 해소해야 될 책무는 현재 그 당시 집권하고 있는 정부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하면 되겠네. 대원군은 너무 기간이 길죠. 네. 자, 두 분 모두 정치 구단이죠. 그렇죠. 예. 고수인 만큼 대화에도 지금 뭐 고성은 없었습니다만은 뼈가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이유가 두 분 다 지금 대권 후보로서 언급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어떤 내공이 또 어떻게 될까를 지켜보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두 분 다 굉장히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공방이 사실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두 분 다 사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를 내거나 멱살을 줬거나 윽박지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답변하는 총리나 질문하는 홍 의원이나 두 분 다 이 동반 검색 상승 내지는 동반 지지 상승을 지금 상당히 의식한 네. 그런 표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뭐 매주 여러 네, 곳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1위로 치고 올라온 올라갔습니다. 이후에 좀 격차를 점점 벌리는 모습이고요. 홍준표 그 의원은 아직 뭐 지지율은 미미하고 정세균 총리는 아직 여기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것도 맞습니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여론조사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제3후보 등장에도 관심의 여권에서 오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지방선거 끝나면 586 여럿이 대선 레이스에 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네, 이 지방선거라는 게 이제 4월 재보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방선거 이제 대통령 선거 그렇죠. 이후에 있으니까 4월 2022년 재보선 4월 이후에. 재보선이 네. 끝나면 자 어쨌든 여야의 승패가 갈리고 우는 쪽과 웃는 쪽이 갈림된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정봉주 전 의원이 최근에 열린민주당 경선에서 그 얘기를 하던데 서울시장 선거라고 쓰고 대선 전초전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선 전초전이 맞아요. 이 여야가 승패의 결산을 가지고 내년 대권을 이제 준비하는 하나의 재료로 삼을 겁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물인데 지금 이 여당을 보시면 이낙연 총리 시절에 부동의 1위를 오다가 이낙연 지사 한참 아래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 총리직을 그만두고 당대표를 맡은 이후에 하필이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 몸이 묶여 있는 대표 역할이었던 겁니다. 근데 계속 안 좋았죠, 요즘에. 30%로 떨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오를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고 날개를 단 이재명 지사는 거의 모든 정치 현안에 아주 사이다라고 과거에 불리던 자신만의 독특한 정치 화법을 구사하면서 계속 점수를 쌓고 있었다고요. 그게 이제 이번에 역전으로 나타났고 한동안은 이재명 지사 독주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아마 3월 초에 이제 이 이낙연 대표가 당권을 내려놓게 되면 서울시장 재보선에 사실은 지지율이 재생할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달려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도 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이 올 초부터 추미애 효과는 완전히 빠진 것 같다.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은 추미애 장관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게 확인되는 것 같고요. 1강 1중 1약으로 지금 3명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요새 박영선 전 장관 나와서 서울시장 흥행이 잘 되거든요. 제3 후보가 필요하다는데 눈길이 가야 될 상황이 온 건 맞습니다. 뭐 1년도 더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많습니다, 어떤 변수가. 인물이 또 부상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